마마, 어인일이시옵니까? 어디 편치라도 않으시온지요? 아니다. 내가 꿈을 꾸었나 보다. 이것저것 심려가 많으시어 사나운 꿈도 꾸시는 거 없지요? 이제 안심하시고 어서 자리에 두옵소서. 한시경은 더 주무셔야 하옵니다. 알았다. 공연히 내가 너를 놀라게 했구나. 이참엔 좋은 꿈을 꾸시옵소서. 그만 물러가서 쉬도록 해라. 예. 아니, 이게 또 무슨 난리냐? 조선의 왕후를 향해 휘둘러진 그 칼 중에 하나. 일본 낭인 후지카스 악기의 그 칼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으니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 태공 대운이 내가 믿거리옵니다. 들라하라. 예. 그 시간 일본인들과 함께 대원군이 입궐했다. 그리고 시해 사건을 다룬 일본 법정의 2심 종결서는 이 사건의 동기를 대원군에게 돌리고 있다. 곧 대원군이 당시 무질서한 정치의 붕괴, 스스로 나아가 궁중을 혁신할 뜻으로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895년 양력 10월 8일 새벽, 이 나라의 황후가 살해됐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그것이 일본이 저지른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당시 사건이 대원군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대원군이 경복궁 현장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곧 시해의 주모자라는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의 최후에 늘 대원군이 결부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이 반생에 걸친 숙명적인 정치 라이벌이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후일 명성황후라고 불리게 되는 민비, 바로 고종의 비였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바로 고종의 생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천륜의 관계를 저버리고 추악한 권력 싸움을 벌여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점이 이 시해 사건의 대원군 주모소를 주장하는 쪽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년 전의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선다면은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내 비록 중전을 용납지 못했으면 사실이나 어찌 중전을 시했다 하는고? 내 평생의 뜻은 이 나라 조선을 굳건히 바로 세우는 데 있었거늘 그것이 죄란 말인가? 사단은 중전에게 있느니 수렴청정이 아니고는 비빈이 정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왕실의 법도. 그 치엄한 법들을 어겨 이 나라 기강을 어지럽힌 것이 중전이 아니더냐?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지엄이의 도리. 나의 지아비는 국왕이었으며 나는 조선의 국모였느니 나라의 사정을 살펴 바른 계책을 삼게 주다라는 것이 어찌 내 소임이 아니라 할 것이던가. 주상을 위해서, 주상의 나라와 주상의 백성을 위해서 내 힘껏 보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이든가. 내가 비록 간택되지만 않았더라도 내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내 나이 15시절 운현궁의 부대 부인께서 나를 부르실 때만 해도 나는 내 앞에 놓인 운명을 몰랐다. 같은 여홍민씨로서 부대 부인의 일가부치가 되기는 했으나 실로 한미한 우리 집안에 비해 운현궁의 처마는 그렇게 아슬이 높기만 했거늘. 선대 철종 임금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시어 내 아들 명복이 왕위를 계승한 지 이태 왕비의 간택을 서둘러야 할 때였다. 부대 부인이 천거한 민치록의 딸을 만나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총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든 것은 아비도 일찍 죽고 형제도 없으니 가까운 친척조차 변변치 않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중전으로 간택했던 것이다. 왕실의 외척들이 날뛰어 이 나라를 망쳐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으며 철종 임금 때까지만 해도 이름만 전주 이씨의 나라였지 실은 외척 안동 김씨의 나라였느니라. 나는 그 폐단이 다시 되풀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면 고종 깨어서 즉위 하신 뒤 안동 김씨의 그 권세가 어디로 갔겠는가? 모두가 섭정이셨던 대원이 대감의 한 손에 들어가지 않았던가? 왕권 강화를 빙자하여 실은 대감 한 분이 권력을 전행했으니 그것을 어찌 충성되다 하겠는가? 대감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만 믿으셨지 군신의 도리를 모르셨다. 대원이 대감 깨어서 섭정직에 앉으신 지도 언 10년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성년이 되셨고요. 그동안 전하께서는 만권의 책으로 치세의 학을 닦으셨사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을 위함이오니까? 이제는 그동안 쌓으신 경륜을 밖으로 만 백성에게 펴실 때가 아닌가 하옵니다. 짐이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오만 한가 사가에서도 자식이 자라면 아비의 무릎을 빌리지 않는 법이옵니다. 항차 막중국사를 다른 왕가에서야 더 이를 말이 있겠사옵니까? 중전도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는 아직 섭정의 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으신 듯한 그를 어찌하오? 이대로 가다간 섭정을 물리치라는 상소가 빗받치듯 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대감께 누가 되는 일이 아닐지요.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부디 친정을 선포하소서. 그해 동지딸 조단세 전하께 우선은 친히 정사를 돌보시겠다는 조칙을 내리셨다. 운현궁에서 대궐로 통하는 문조차 폐쇄해버리셨다. 아들이, 나의 아들이 이 나라 사직을 반석에 앉히고자 했는데 아직도 하늘이 퇴색하거든. 중재를 잘못 골랐다. 내 집안에 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꼴이구나. 섭정을 그렇게 밀어내고 중전께서 하신 일이 대관절 무엇이었소? 이 몸이 외척들의 세도 정치를 그토록 막으려 애썼걸만 중전께서는 민치정 가진 사람을 누구든지 불러들여서 다시금 이 나라를 족족 정치의 제물로 삼으셨소이다. 나는 주상께어서 아버지에게 빼앗긴 군주권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드리려 했을 뿐이요. 그러니 대원의 대감의 세력으로부터 주상과 나를 지켜줄 힘이 필요했어. 그 당시에 민씨 피부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명성황후와 대원군 두 사람은 1873년 대원군의 실각을 계기로 대립관계로 돌입합니다. 당시 조정에는 민씨 척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그로부터 20여 년간이나 계속된 두 사람의 갈등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과연 철학도 정책도 없는 단지 권력 싸움 그것 자체만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종 초기의 대원군 정권과 이후 명성황후를 핵심으로 한 민씨 정권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은 두 사람의 지향점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차이는 몇 년 후 당대 조선의 현실 속에서 충돌해서 표면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모년의 후식 군졸들이 일으킨 난리는 흔히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기군은 민씨 정권이 개화 정책의 하나로 일본의 권고를 쫓아 창설한 신식 교련병대였다. 그 교련생에게는 월등히 많은 급료가 지급된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구식 군졸들의 급료는 체불되고 군제 개편으로 군용의 규모 또한 축소되어 수많은 군졸들이 실직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급료라고 지급된 복미 태반이 썩은 쌀이었던 것이 그들의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다. 별기군? 예.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키는 신식병대 말이옵니다. 그 별기군만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하여 그것에 분을 품은 탓이라 하더이다. 별기군을 세움은 조정의 개화 방책 아니드냐? 저들로 우선하여 신병기 신병수를 익히고자 함이거늘 그것이 불만이란 말이드냐? 따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옵니다. 도감의 옛 군사들은 벌써 10달이나 복미를 받지 못했사온데 이번에 한 달치나마 복미를 지급한다고 한 것이 태반이 썩은 쌀이거나 모래가 반이나 섞은 것이었다 하옵니다. 선해청에서 듣자니 쌀을 도봉소로 옮기는 도중에 축나는 일이 없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구나. 복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망한 일이다만 선해청인들
비축된 곡식이 어디 있느냐? 마마, 너무 심려치 마옵소서. 조정에서 무의대장을 보내어 타이르라 일렀사오니 군사들도 곧 흩어지지 않으리까. 대감마님, 소절들은 이대로 흩어질 수가 없사옵니다. 흩어지면 죽을 뿐이옵니다. 홧김에 눈이 뒤집혀 천하의 세도가 민대감당을 들어왔고 하인들까지 적살했은즉 무슨 수로 살길 바라겠사옵니까? 대감마님, 저희 소절이 의지할 때는 대감마님밖에 없사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대감마님, 하교를 주옵소서. 대감마님! 들어오게. 예. 김고. 예. 이거. 자, 이거 들어갑시다. 대감마님, 분하고 분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섭정에 계실 때는 저희 장졸들을 살부치처럼 돌보셨사온데 이제는 민씨들이 외와 결탁하여 소절들을 사뭇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하나이다. 그렇다고 시정의 물의 배처럼 분풀이나 해서야 쓰겠느냐? 일은 이미 저질러진 법, 이를 어찌 수습해야 하오리까? 너희들의 정상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민씨들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도 아니 돼서 내가 채워놓은 국고를 다 탕진했다. 이자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조선의 문호를 열어 이 나라를 외의 밥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해서 제 배를 채운다 하거니와 굶주린 백성들은 어디서 한 톨 알국을 구하겠느냐? 정말 그렇사옵니다. 죽으라는 건 백성들 뿐이지요. 하나, 장부로 태어나서 일을 도모하자면 분풀이나 해야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정녕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군졸들의 집단 행동은 그날 밤 무렵에는 완전한 무장 폭동으로 변모한다. 경기 감영을 습격하고 민씨 족적들의 저택을 공격했으며 별기군의 훈련 교관인 호리모도를 비롯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다. 사태가 그렇게 번져간 데는 개항 이후 국내 경제가 파탄되어 백성들의 생활고가 극심했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 개항과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씨 정권과 일본을 향한 공격으로 표출된 것이다. 90군데들이 부대접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난동으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첫째, 민씨 정권에 대한 그 항쟁, 즉 민씨 정권이 이 갑작스러운 개항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일본의 그 물건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봉급은 잘 안 나오고 국고는 메마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불평을 했고 그런 불평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도 호응을 했습니다. 차라리 대원군 쪽이 낫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대감, 바깥 공기가 흉흉하게 짝이 없다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그 군사들이 동별령 무기고에 쳐들어가 무기를 빼앗고 의금부 죄수들을 다 풀어줬답니다.
민씨 대감댁들도 여러 채가 부서졌다면서요. 대감, 답답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관복에 먼지나 털어놓으시오. 관복이라뇨? 입궐하시렵니까? 아마도 전하께서 이 아비가 필요하실 게요. 대감만이 대궐에서 전력이 왔사옵니다. 속히 입건하시라옵니다. 무엇이? 폭도들이 궁궐에 난입을 했다고? 마마, 저들이 오고 있나이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나더러 네 옷을 입으란 말이드냐? 황송하오나 서두르소서. 저들이 중전마마를 찾는다 합니다. 어찌하여 일국의 국모가 제 나라 백성들에게 쫓긴단 말이냐? 전하께서 무사하시던가? 대원이 대감을 부르신 뒤 별전으로 피신하셨다 합니다. 마마, 어서. 저들의 불평불만을 살피건대 지금 저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원이 대감 한 분밖에 아니 계신 듯하오. 전하, 저들도 전하의 군사이오니 어찌 전하를 위해하오리까? 다만 조정에서 그간 민생의 보살핌 없이 대화의 방책에만 서두른 탓이오니 근본 문제만 바로 잡으면 저들도 자연 안돈될 것이옵니다. 이 모두가 짐이 부덕한 탓입니다. 모든 대소공무 일체를 대원이 대감께 품결토록 하겠으니 부디 이 일을 수습도록 해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전하를 보필하겠사옵니다. 난군들의 마지막 목표는 중전이었다. 이미 여러 명의 민씨 척신들을 타살한 후였다. 민씨 정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전을 그냥 두고서는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무엄하오! 대원이 대감의 전교를 받들고 왔다. 대원이 대감께서 모두들 멈추고 나오라. 대감께서는 이 일에 화단이 된 지난 정사의 잘못을 모두 시정할 것임을 약조하시었다. 하니 이제 모두 궁궐을 물러나 군영으로 돌아가라. 중전을 찾기 전에는 못 나간다. 중전을 살려두었다간 언제 우리에게 화를 입히고 말 걸세. 안 그럴까요, 보게들? 조용히 들어라. 대원이 대감께서 정무에 돌아오시면 감축합니다만 보셨죠?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의 명으로 저들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자! 뜻밖으로 대원군의 해산령도 소용이 없었다. 흥분한 군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 시간 변복 차림으로 가까스로 궁궐을 빠져나온 중전은 난군의 눈을 피해 피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전하, 중전마마의 국상을 선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중전의 행방을 아직 모른다 하나 그렇다고 어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난군들은 중전마마를 찾는다는 구실로 성안의 곳곳을 지키며 수색을 계속하고 있사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이미 승하하셨다 이르지 않고는 어찌 저들을 흩어버릴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민심이 심히 불안하옵니다. 사사로운 정보다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더욱 중히 여기는 것이 군주의 도리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장인은 치른다 해도 중전의 채백은 찾아야 하질 않겠소이까? 채백 없이 입으시던 의대로 장의를 치는 예는 이전에도 있었사옵니다. 정이 그래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조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중에는 국장도감이 설치됐다. 차근차근 국장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중전은 양평으로 여주로 충주 장호원으로 안전한 운신처를 찾아 떠돌고 있었다. 마마 정신 차리소서. 절지에 무슨 행액이 오니까. 저희가 부행하게 싸웁니다, 마마. 노라지 않았더냐? 나는 아직 죽지 아니했다. 궁궐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내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니라. 어서 앞장서거라. 네, 마마. 구 년 만에 다시금 권력을 손에 쥔 흥선대원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민씨 정권의 신식 관제를 폐지하고 모든 정부 제도를 옛 제도로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대원군과 민씨들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었으니 고종 즉위 후 10년간의 섭정시대. 대원군은 안으로 썩은 내정을 개혁하고 세도 정치를 타파했으며 밖으로는 적사의 명분을 세워 쇄국 정책을 단행했다. 외국의 통상 요구를 일체 거부한 대신 강화도를 비롯한 연안 지방에 포대를 증설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신무기 제조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비록 실패는 했으나 서양의 함선을 본뜬 철갑선을 건조하기도 했고 풀솜을 13겹이나 누벼 방탄조끼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19세기 말 밀려오는 외세의 위협을 무력으로서 막아내고자 했으며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대원군의 그 갑자유신이라고 해서 초기에 발표한 개혁 정치, 이것은 일본의 명치유신에 해당하는 또 명치유신보다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화로 직결되지 않고 단지 그 대내적인 개혁 정치, 밖으로는 문을 닫는다고 하는 그런 쇄국 정책으로 연결이 됐어요.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국권을 수호한다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측면에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평가가 되죠. 반면 대원군 정권을 밀어내고 들어선 민씨 정권은 안으로는 다시 척적 정치를 부활시켰으며 밖으로는 조선의 문호를 열고 개화자강의 정책을 취했다. 1876년 대원군이 포대를 쌓은 그 강화도에서 일본과 최초의 대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양 각국과도 교린의 관계를 맺었다. 관제를 혁파하여 개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신식교련병대 별기군을 창설했으며 청과 일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 이른바 개화 문문을 배워오게 했다. 그들을 개화함으로써만이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세계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조선이 국제 질서 안에 편입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정권이 개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또 나아가서 구미 열강과도 그런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는 우리 역사의 외세의 간섭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개항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가? 그것이 부족했고 그 두 정권의 정책 방향이 맞부딪히며 분출된 사건. 그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의 불만이 적사론에 편승,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에 정면 충돌한 것이었다. 일찍이 전국 각지에 세운 척파의 비석에 12자의 글을 새겼으니 그것은 그대로 굽힐 수 없는 내 의지였느니라. 양이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를 하자는 것이요, 화해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인즉 이 나라 강토를 외이와 양이에게 열어준 저 민씨들이야말로 매국의 죄인들 아니겠는가? 쇄국을 한다고 하여 언제까지 쇄국이 될 형세이드냐? 창과 칼로서 어찌 양총을 막을 것이며 범선으로 어찌 철갑선을 당할 것인가?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결국은 이 나라 강토와 백성을 도륙하게 될 것인즉 차라리 나라의 문호를 열어 외국의 신문물을 배움만 못한 것이니라. 그것이 주상 전하와 나의 뜻이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그 피난길을 내 어찌 잊으랴. 사방에서 중전을 찾는 소리, 뒤를 쫓는 발자국 소리. 백립을 쓰고 백성들은 고굴하고 있었지. 내가 살아있는 내 눈이 내 죽음을 본 게야. 전하, 나를 버려두시나이까 세자주. 이모년 그해 천호신조로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내게 왔다고 믿었다. 설마 청나라가 종주국의 권리를 내세워서 그 일에 관여할 줄은 몰랐다. 이모군란에 내가 수괴라고? 그 자들은 나를 천진으로 납치를 해갔어. 그 자들이 내게 내린 선고는 영원히 귀국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원군이 명성황후의 국상 절차를 서둘러서 강행한 이유는 군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상 선포 후에 군사들은 자진해서 해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원군이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황후가 서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상까지 치른 마당에 다시 나타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정계 복귀는 불과 3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청과 일본은 거의 동시에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들이 살해되고 공사관이 불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었고, 청은 속방인 조선의 곤란을 진정시킨다는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었고, 이 기회에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청의 속셈이었습니다.
때문에 청은 조일 협상에 스스로 조정력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원군은 일본의 손해배상 요구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청은 대원군을 납치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충주 민흥식의 집에 피신해서 고종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던 명성황후는 이로써 재기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꼭 한 달하고도 20날 말이었다. 나는 나팔과 오색 깃발을 앞세우고 나의 궁궐로 돌아왔지. 귀하신 전하와 세자 저의 옆으로. 중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었소. 그저 성은의 감up할 따름이옵니다. 그간 얼굴이 많이 상했구려. 이제 전하 곁으로 돌아왔사오니 곧 좋아질 것이옵니다. 얼굴을 다듬는 일이야 쉬운 일이 없지요. 하오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사인가 하옵니다. 대원이 대감께어서 옛날로 되돌려 놓은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천하의 대세가 옛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사온데 완명고루한 배의 정책으로 어찌 나라를 부지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치는 그러하나 지난번 난리 때 보다시피 백성들의 뜻을 얻기가 어렵구려. 전하께서 직접 타의를 서서 우리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와 통상의 조약을 맺고 있음에 다시는 백성들이 외여 서양이여 하면서 민심을 소란케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고종은 그해 8월 5일 교서를 내려 세계 만국과 통상을 하고 그들의 문물을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세워놓은 척화비를 모두 뽑아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모군란은 명성황후와 대원군 두 사람의 자리 바꿈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한반도의 외세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청은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에 친청 정부를 세우고 조선 군사에 대한 일체 사무를 청의 통제하에 두게 됩니다. 일본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냈고 개항지를 확대했으며 공사관 보호의 명목으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즉, 청일 양국이 다 같이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조선은 청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가는 외세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외세의 압박이 커진다는 것은 조선의 주체적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성황후와 대원군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외세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다시 한번 권력의 자리를 맞바꾸게 될까요? 그때는 이모군란으로부터 12년 후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전하와 나에게는 한시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모눈에는 개화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난리를 일으키더니 이태 뒤 갑신년에는 더 빨리 개화를 하겠다는 무리가 난리를 일으켰다. 개화당들이 일본의 세력을 얻고 나왔으므로 나와 나의 대신들은 청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쯤 나는 진실로 나의 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나라는 오직 나의 지아비이신 주상의 나라였다. 그 권리를 위협하는 자는 청이든 일본이든 대원군이든 개화당이든 다 나에겐 적이었다. 단지 우리의 힘이 약한지라 당장의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좀 덜 급박한 위협과 손을 잡는 것뿐이었다. 가보년에는 또 동학당의 무리가 크게 일어났다. 그들이 조정을 위협함으로 그들도 또 나의 적이 되었다. 그들의 위세가 날로 확장하니 다시 한번 우리는 청의 원군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동학의 무리들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늙은 가슴이 다시 뛰었다. 4년 만에 청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동안 조정의 대소 관리들이 청나라 당과 일본 당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는 중에도 시세는 어쩔 수 없이 개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갓 백성들이 이제 감히 외오랑캐와 서양오랑캐의 충멸을 외치며 나를 옹립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청도 일본도 아닌 내 나라 백성들이거니 나는 그들의 한양 입성을 간절히 기다렸다. 허나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1894년 6월 10일 청의 원병이 급거 파견되고 일본도 공사관 보호 명목으로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킨다. 정작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을 했으나 조선 땅에는 청일 양국의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공사 오도리는 병력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의 내정을 근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자신들이 제시한 개혁안에 시 한 가지 못 박아 시행을 강박한다. 갈증이 좀 가시셨나이까? 아무리 마셔도 속은 그저 타는 듯하오. 일본 공사가 저렇듯 답변을 강박하니 약조 시한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소우리요. 저들은 우리가 답변하지 못할 줄 번연히 알고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더러 자주고김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을 축출하라니요. 우리 군사로서 그것이 어디 단키나 한 말이옵니까? 그러니 걱정이지요. 저들은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이 나라에서 물러나지 않을 생각인게요. 일본이 그리 나오면 청인들 가만히 싸우리까? 아무래도 청은 대국이고 일본은 소국이니 설마 그리 쉽사리 덤벼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일본 정부는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13,8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동학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물포 지역에 투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내정개혁을 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정개혁의 골자는 한국을 그들의 보호령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택한 방법은 고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친일파 강요로서 구성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요들을 고문관들이 지배하는 통치를 말합니다. 즉 이러한 속셈하에서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는 경복궁 기습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제 청일 간의 전장은 불가피하다. 본국에선 가능한 한 빨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제야말로 실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때인 것이다. 오카마도군, 대원군과는 접촉해봤겠지. 반응이 어떤가? 확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대원군은 오카모도군이 끝까지 책임을 맡도록. 재래 공사관들의 눈들이 있으니 이 일은 어디까지나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대원군을 운영궁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이를
조선 조정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시기무라고는 조선 조정 내 일본당의 내응 여부를 다시 한번 타진하라. 그리고 오시마 여단장은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부대를 대기시킬 것. 지금 조선은 민씨 일파로 해서 내정의 문란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놓은 개혁안을 반대만 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바로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옵니다. 실로 강철 같은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직 하파 한 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파, 기회가 온다면 나아가시겠습니까? 외와 양을 배척해 어찌하여 하늘은 내게 기다리는 기회는 안 해주시고 기다리지 않은 기회를 주신단 말인고. 하파, 어찌 이리 망설이시나이까? 다시 한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찌 놓치려 하십니까? 지금 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파 한 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파, 공사관의 스기무라 서기관입니다. 들어가서 하파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파, 제국은 오직 하파께서 나오셔서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하파께서 그 막중한 대임을 거절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조선 종묘 사직의 안위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귀국이 일으킨 이번 사건 정말 참다운 의거라면 교대가 귀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를 성사시킨 후에 조선의 땅을 한치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오도리 공사의 사실을 놓았습니다. 오도리 공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법이 내세는 지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라. 얘들아, 이 무슨 소란이냐? 얘들아! 마마, 지금 국내에는 일본군으로 가득하옵니다. 궁인들도 태반이 다 달아났었고. 일본군. 일본이. 신문안들이 옵니다. 실로 10년 만인가 옵니다. 국태공께서 전하, 국태공 합파가 아니시면 감히 오늘의 난국을 주재할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알겠소이다. 국태공께서 이 별난을 수습토록 섭정의 중임을 맡아주시오. 전하, 이제부터 개혁의 과업을 추진해 나가 조선이 개화하오면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질 것이옵니다. 일체 모든 정사를 대원군에게 먼저 품결토록 하라. 육군과 해군에 관한 일체 정무도 대원군께 품하라. 좌찬성 민영준, 전통제사 민영식, 전통제사 민흥식은 유배령에 처하라. 조정의 민씨 일파를 제거한 일본은 친일 정권을 세우고 그 핵심에 개혁을 담당할 초정부적 기구 군국기무처를 설치한다. 이것이 이른바 갑오개혁의 시작이었다. 같은 무렵 일본은 조선의 풍도 앞바다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청함의 선제 공격을 감행, 청일전쟁을 개시했다. 패퇴를 거듭하던 청군은 그해 9월 16일 평양 전투를 끝으로 완전히 조선 땅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른바 일본의 경복궁 기습 사건을 전기로 조선의 운명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라이벌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두 사람 모두가 일본의 절대적인 압박하에 놓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동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학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청의 원병을 요청했고 이것이 곧 일본 침략의 원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제 나라의 백성을 타도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단 말입니까? 오늘의 눈으로 보아 그것이 실책이었음을 인정하오. 그 당시 우리가 개화를 추진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500년 동안이나 이어온 왕조 사회의 인식 속에서였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라오. 나에게는 왕조가 곧 나라였어. 전하와 세자 저하를 보호하는 것이 곧 나라를 보호하는 거였어. 대원군께서는 경복궁 기습 사건 때 일본에 이용당함으로써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던 척화의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원군께서는 정말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판 것입니까?
나는 내가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본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권력이 목적이 되겠소이까? 나는 일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고 그것을 위한 권력이란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오. 지금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소이까만 하나 분명한 것은 당시 왕후도 나도 그저 조용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었다. 1894년 6월 일본의 경복궁 습격 이후 두 사람의 이전의 대립 관계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내정 계획이란 명분으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야심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 하에서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이 황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며 무엇이 대원군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 끌어냈을까요? 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시해를 주모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도 100년 전의 두 분을 가상의 무대 위에 모시고 그 비극적 종말에 이르는 과정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습격 후 3개월. 그러나 조선의 정세는 일본이 뜻한 바대로 돌아가진 않았으니 조선에 신정부가 조직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제정된 신법령이 208가지나 된다. 한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있는가? 도대체 신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신정부의 핵심인 군국 기무처 여인들은 물론 우리들이 힘할 만한 인사들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명색이 이 정부의 수반인 대원군이 사사건건 이들을 방해하고 대립함으로써 지장이 많습니다. 대원군? 현재 조선 정가에서는 대원군이 동학당과 내통하여 현 정권을 뒤엎으려는 설이 파다한 형편입니다. 그 무렵 자진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삼남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의 왕궁 침범에 분노한 백성들이 일본 타도의 깃발을 쳐들고 모여들었다. 대원군은 밀사를 보내 이들의 재봉기를 촉구해온 것이었다. 해서 대원군과 신임공사 이노우에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험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망설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공사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모쪼록 우리 조선과 선례를 유지하시기 바라오. 본인은 천황폐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개혁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귀국이 우리 조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소이다만 그 방법은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파께서는 개혁에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위 개혁 업무를 담당한다는 군국 기무처가 지난 수개월 동안 무더기 새 법을 만드느라고 무척이나 바빴소이다만 관직의 이름이나 새로 만들고 관복의 소매 폭이나 줄이는 것이 그런 것도 개혁이더란 말이오. 옛날 한 고조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약법 석장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소이다. 묻건대 2000년 전 한고조 시절에도 외국과의 수어 통상이 있었소? 인민의 권리, 의무라는 것이 있었소? 오늘날에 와서 인사가 이렇듯 복잡할진데 천의 법과 만의 규율로도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오. 무슨 소리?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오. 이노우에의 첫 번째 사업은 조선 조정 내 반일 세력, 곧 대원군을 제거하는 일이 됐다. 몇 달 전 대원군이 평양 관찰사에게 보낸 편지 몇 장이 그 목적에 이용됐다. 오늘은 제가 이노우의 공사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공사께서는 몹시 노하고 계십니다. 조선의 정사에 대해서 공사와 내가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하파께서는 실은 우리 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심이 아니오니까. 공사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야? 이 서한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대원군의 편지. 그것은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청군을 몰아낼 당시 평양 전투의 전리품 가운데서 찾아낸 것이었다. 청군이 속히 밀고 내려와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 공사가 새삼 내게 이 서한을 보여주는 뜻이 무슨 뜻이란 말이냐? 사죄라도 하라는 말인가? 공사께서는 하파께서 정무에 관여하시는 한 개혁의 시료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제국은 오직 이웃나라의 우위로서 조선의 내정 개혁에 전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헌데 조선 정부 내에 청과 내통하여 우리 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파께서 스스로 물러나심을 공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조선 정부에 계속 문책하게 될 것입니다. 구실을 준 이상 방법은 없었다. 일본의 총포가 전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에 의해 옹립된 대원군은 결국 일본에 의해 물러나게 됐고, 그 이틀 후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의 새로운 내정 개혁안 20개조를 제시한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정부 조직과 제도의 근대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이노우에가 지향한 것은 왕실과 내각을 완전 분리하여 모든 정치 실권을 내각에 집중시킴으로써 일본의 내정 간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원군이 일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무렵, 그 시점에서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명성황후가 남긴 한 편지는 두 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일 뿐이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고 있습니다. 음력 9월 13일 경복궁 기습 이후 유배령을 받고 도피 중이던 민씨 척신 중의 한 사람 민응식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원군께 내가 청하노니 내 병이 중하여 그늘이니
한번 만나보면 여한이 없겠다. 눈의 은덕 베풀기를 바라. 지난밤에 기약을 풀어 마침내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구나. 대원군께 반드시 편지하되 근본 재생케 된 은혜는 오로지 대감의 덕이니 결척 보은하는 자세로 공감되게 하라. 섭정의 자리에 있던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소청을 들어주고 있고 명성황후 또한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상황이 달라질 때에는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조선 정가의 압제자로 등장한 일본의 존재,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야말로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열쇠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있어서 명성황후는 또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시기 경복궁 습격 이후 뒷전에 물러나 있던 중전에게 그 시기는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이 대원군을 제거한 것을 국왕의 권리를 복권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중전은 그 기회에 정부 내의 왕실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다. (11월 27일) 중전은 고종을 움직여 탁지, 법무, 공무, 농상 등 네 아문의 협판을 민씨 일파의 사람들로 경질해버렸으나 허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그 독단적 인사는 이노우에의 즉각적인 반격을 불러왔다. 이노우에는 강경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힐책했다. 국왕의 고문격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그 과장된 분노 뒤에는 이를 계기로 중전의 정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으니 무력한 조정은 오직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 이노우의 공사듭시옵니다. 메시아라. 예. 전하께서 굳이 본 공사를 찾으신다기에 입골하였습니다만 와주시어서 고맙소. 앉으시오. 공사가 내 협판의 임명이 불가하다 한다면 이를 중지시키겠소. 아니, 본 공사가 취임한 이래 이 나라 내정에 불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늘 내정 개혁을 단행한다 하면서 안으로는 이렇듯 개혁을 방해하여 중도에서 저지시키는 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는 중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번 일을 본즉 내정 개혁은 애당초 가망이 없을 듯하오니 본 공사가 제출한 개혁안을 하루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짐이 약조하오. 그러므로는 중전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건데 주상께서 당신의 신하 하나 마음대로 임명을 하지 못한단 말이더냐? 마마,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옥체를 상할까 두렵사옵니다. 답답하고 답답다. 속에서 화기가 축천을 하는구나. 냉수 좀 다오. 본 공사는 물러감과 동시에
귀국 정부와 협력하여 출동시킨 동학당 초토군도 모두 철수를 시키겠소. 단 우리 일본인이 한 사람이라도 동학당에게 다치면은 우리 정부는 귀국 정부가 있는 한 단판을 전개할 것이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력으로 죄를 다스림에 하등 고려함이 없을 줄 아시오. 이노우에의 태도는 조선 정부 5대신의 서약을 받고서야 누그러진다. 그 서약이란 요컨대 왕실과 족족이 정사에 간섭하려 들더라도 대신들 스스로 이를 거절하겠으며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이 나라는 이씨 왕조의 나라가 아니옵니다. 오로지 일본과 새 내각의 일본당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모양 아니오이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야심, 네 모르겠느냐? 어찌할꼬? 날개는 꺾이고 화살은 부러졌으니 국왕도 유명무실, 그 기승한 중전조차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날씨가 차옵니다. 어서 처소에 두소서. 마마. 그해 12월 일본군은 공주로 육박하던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제압한다. 그로써 일본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던 세력은 모두 분쇄됐다. 대원군도, 중전도, 동학농민군도. 이후 조선 정부는 이노우에의 안에 따른 2차 개혁에 착수하면서 왕실 존칭을 승격한다. 전하의 호칭이 폐하로 높여졌으나 그 실상 왕권은 축소됐고 나라의 운명은 일본의 손안에 들어 있었다. 보셨다시피 1894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노우에의 노회한 술책에 의해서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다같이 정치의 전면에서 거세되어 무력화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명성황후와 대원군에게는 일본과 친일 강요들이 제1의 공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무장해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바로 그 이듬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또 한 번 엇갈립니다. 8개월, 불과 8개월 만에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청일전쟁의 끝과 함께 왔다. 1895년 4월 17일 승전국 일본은 막대한 배상을 조건으로 청과 강화 조약을 맺었다. 헌데 일본의 중국 진출의 위험을 느낀 열강들이 그 배상 조건에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가 주동하여 프랑스, 독일 등 3국이 일본이 할양받은 요동반도를 되돌려주도록 요구했고 일본은 결국 그 압력에 굴복했다. 그것이 왕후에게 일본의 약점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폐하, 이 잔은 축하주이기도 하옵고 결의주이기도 하옵니다. 결의주는 또 무엇이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결의이옵니다. 노소아가 일본을 주시하고 있음에 일본도 이전처럼
방자하게 굴지는 못할 터인즉 천호 신조의 이 기회를 어찌 허비하오리까. 지당하신 말씀이요. 마땅히 들어야지요. 폐하, 무엇보다도 국왕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가 하옵니다. 그리하자면 지금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내각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것이옵니다. 현 내각은 일본 공사의 입김으로 짜여진 것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허나 내각을 재편하려고 해도 무슨 구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내각의 일본파들 사이에도 구판이 심판이 알력이 있습니다. 그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궁중에서 듣건대 군무 대신에게 실책이 있다고 하온즉 군무 대신은 짐의 재가도 받지 아니하고 병사를 출병시켰음에 짐이 조군무의 면책 문제를 가기에서 논의하라 하질 않았던가? 헌데 경들은 어찌하여 이 일을 덮어두려고만 하는가? 폐하, 황공하오나 그만 일로 군무 대신의 죄를 물음은 부당한가 하옵니다. 군무 대신은 양주 목사 부임에 호위병 1분대를 요청받고 궁방장에게 출병 준비를 시켰던 바, 제가가 나기 전에 출병을 시킨 것은 오로지 궁방장의 책임이 아닌가 하옵니다. 전하, 통정하옵소서. 총리 대신께서는 허면 아랫사람들 잘못이 윗사람들 책임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조근무는 면직함이 마땅하오. 조근무는 결코 불충의 뜻이 아니었소이다. 듣기 싫다. 이러고서야 어찌 이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모든 정사를 내각 대신들이 다 좌지우지할 양이면 차라리 너희들은 임금이 필요 없는 공화 정치를 세워 나라를 다스림이 좋을 것이다. 폐하, 이 모두가 신의 불찰이옵니다. 신을 죄주하소서. 왕의 진로를 샀으니 총리 대신 김홍집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후의 책략대로 그것을 기화로 하여 친일 내각은 해체되고 의도적으로 약체 내각이 구성된다. 동시에 왕후가 추진한 것이 이른바 칠러 정책, 러시아를 후견으로 삼으려는 정책이었다. 강국 러시아와 연대하여 일본의 간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힘을 얻은 고정은 마침내 경복궁 습격 이후 모든 칙령을 무효로 돌리고 스스로 진정할 것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한 정면 거부였다. 이노우에는 앞으로의 조선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6월 7일 황왕이 귀국길에 오른다.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 정부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합니다. 청나라로부터 한 푼의 전쟁 배상금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러시아와 일전을 벌일 여력마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한국 보호령화 정책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노우에는 귀국합니다. 이노우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을 보호령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미우라를 자신의 후임 공사로 천거합니다.
그 시절 나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사납고 민첩했느니라. 을미년의 그 몇 달만큼 내가 활기찬 때는 없었느니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일본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내 군주의 권리를 다시 찾아들였으며 러시아와 친교를 맺어 나갔다.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저 교활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불이라도 밟은 듯 황황히 조선으로 되돌아왔겠는가? 그 이노우에가 꼬리를 내린 꼴이라니. 본 공사가 귀만한 즉시 아련을 청한 것은 조선 왕실에 기탄 없는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본 공사에 대한 정책에 혹여라도 의혹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도 아다시피 우리 조선은 일찍부터 일본에게 문호를 열어 양국의 화친을 위해서 노력해왔어. 헌데 일본을 신임하다가 우리 왕실이 당한 것은 오직 봉역뿐이었어. 지난해 경복궁 침입 시는 대원군을 내세워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어. 대원군이 물러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정무를 내각으로 이전하여 군주는 오직 제가만을 하시게 되시었어. 이 어찌 유감이 아니겠소? 일본이 조선의 개혁만을 서두르다 보니 왕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왕실을 보호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할까 합니다. 모쪼록 성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의 재정이 곤란함을 우려해서 임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300만 행의 기증금을 전달을 할까 합니다만 그때 초종에서의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니 나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었느니라. 당시 친일 내각은 나 한 사람 물러난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을미년 4월 통학과 연유해서 왕이 찬탈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기어코 재판을 열어 내 신복들을 다 죽이고 내 손자를 귀양까지 보냈느니라. 임금의 조카이며 나의 손자 춘용은 해레비 대신 10년의 유형을 받아 그 쓸쓸한 교동섬으로 떠나고 말합니다. 교동섬이 그 아이의 유배지였다면 운현궁은 나의 유배지였느니라. 그 무렵 대원군에게는 그를 받들어 모시는 규법이라 하여 존봉의절 조목이 정해져 시행됐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상 감시에 지나지 않았다. 앞뒤 대문에는 가로빗장을 대고 순검들이 돌아가며 번을 섰으며 문밖 출입을 하고자 할 때도 항시 국내관과 순검들이 따라붙는 형편이었다. 대소신민들의 면회는 금지됐고 외국 공사들이 방문하고자 할 때도 반드시 조회를 거쳐야만 했다. 그는 유폐된 몸이었다. (1895년) 을미년 전반기의 상황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정계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으며 명성황후는 재기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는 이전과는 180도로 태도를 바꿔서 왕실에 대한 정치적 보장과 경제적 보장을 약속하는 등 유화책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실은 일본과 타협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새 내각을 조직하는데 이 내각의 특징은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바로 그 얼마 후 일본 정부가 주한공사의 직을 이노우의 가오루로부터 미우라 고로로 전격 교체한 뒤에 일어납니다. 1895년 음력 6월 1일에 부임한 미우라 고로. 그가 주한공사로 임명된 것은 대단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과격파 육군 장성 출신으로서 조선과 같이 복잡 미묘한 지역의 정세를 능란하게 요리할 만한 인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후임 공사로 추천한 것은 바로 이노우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는 미우라가 부임한 후에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17일간을 공사관에서 함께 기거했습니다. 전임과 후임 공사가 함께 주재하는 경우는 외교가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노우에가 조선을 떠난 지 불과 20일 만에 명성황후는 살해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명성황후의 시해는 이노우에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 이미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노우에는 유화적인 태도로서 황후를 방심케 한 뒤 미우라를 움직여서 거사를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것은 어느 개인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눈뜬 채 조선을 러시아에게 뺏기고 말 것이다. 어차피 여우 사냥은 해야 하는데 이곳 한성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조선 왕실의 횡포로 개혁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으니 현 정세에 통분하는 우익지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원의 동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을 앞장 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난해 경복궁 기습 때도 그래 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선인을 내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원군? 그렇습니다. 현 정권과 대립해온 인물로서 조선 신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대원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요. 우리 일본의 사관들이 훈련시킨 조선인 훈련대가 있지 않는가? 대원군과 같이 그 훈련대원들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조선인들의 반란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허나 과연 대원군이 나서줄까요? 지난번에도 스스로 나섰다가 쓴맛을 본 경험이 있는데 다시 우리를 신임할까요? 한시바삐 훈련대를 해산해야 하옵니다. 짐 또한 유념하고 있는 바요. 궁성 안을 수비하고 있는 시위대야 믿을만 하옵니다만 궁성 밖을 지키고 있는 저 훈련대는 원래 일본 파대 손안에서 키워낸 병대가 아니옵니까? 게다가 시위대보다는 월등한 병기를 갖춘 강병이옵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 잘 압니다. 때를 보아 훈련대를 해산하도록 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훈련대 해산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방금 군부 대신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훈련대가 해산되면 우리 거사의 그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가? 카카, 수정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거사 예정일은 사흘 뒤였으나 사태가 절박하므로 계획은 오늘 밤 안으로 결행한다.
각자 맡은 임무는 변동이 없다. 난 7시부터 우치다 영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구스노스 중자와 마야하라 소자는 일본군 수비대와 조선인 훈련대를 동원한다. 일본군 1중대는 대원군 호위와 광화문 돌파를 맞는다. 2중대는 궁성의 동북방면 경계를 맞는다. 3중대는 공사관 방위와 궁성의 서쪽 방면 경계를 맞는다. 우기하라 경부는 공사관 직원들과 영사경찰을 지휘하되 전원 사복으로 위장한다. 엠페! 거발! 아다치군 시바군 우니모토군은 한성 신보사 기자들과 지사들을 동원한다. 지사들의 일대는 대원군의 집으로 향하고 다른 일대는 궁성으로 직행한다. 오카모토군과 호리구치 영사관부는 공동리 대원군의 별장으로 가서 대원군을 모셔내온다. 각하, 연애는 즐거우셨습니까? 근데 일은 잘 진행이 돼가는가? 오카모토는 12시경에 용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호리구치, 오기하라 등과 합류해서 공덕리로 갈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곤란해. 입궐 예정 시각은 새벽 4시 반경입니다. 그들도 그 시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오카모토 일행은 용산에서 출발, 현재 마포 지역인 공덕리로 향하고 있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사전에 대원군에게 거사를 알렸고 흔쾌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원군은 대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허나 누구야? 모두 후박하라. 내 이놈들 내 집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하파, 저희들과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싫고 시해 사건의 주모자 중 한 사람 스기무라 후카시가 남긴 기록. 그는 이 기록에서 대원군이 거사 후 정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미략에 동의한 것으로 쓰고 있다. 허나 정권을 얻지도 못하면서 왕후 시해에 누명을 쓰는 일을 그가 과연 동의했을까? 동의했다면 그들은 왜 3시 반이 넘어서야 겨우 그곳을 출발하게 됐을까? 그들의 입궐 예정 시각은 4시 반. 그러나 대원군의 별장에서 2시간 이상을 지체하게 된 것이다. 자유린 만행과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여기에 앞장서고 주동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본을 짰던 거죠. 사건 당일 그 8일 12시에 이제 그들은 이제 대원군 침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 대원군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대원군이 완강하게 이 거부하는 바람에 본래 그린 새벽 4시 반까지 대원군을 이제 왕궁에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민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원군의 그 뭡니까 이 거절로 겨우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경복궁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6시라는 시간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날이 밝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외국인에게도 공개되어 버리고 지나간 행인들에게도 전부 다 노출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4시 반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기척이 없는가? 이봐 스키무라군. 하! 일을 그르친 것 아닐까? 벌써 5시 반이 다 돼가는데. 그것은 강요된 입궐이었다. 조선옷으로 변복한 일본인과 일본군의 총칼로 옹이된 입궐이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마마? 시끄럽다. 왜 모두 갔다? 왕비는 어디 있는데 모르고 내놔! 내지 못할까 모르고 여기는 어전이요. 어전이란 말이요. 태자야. 왕비는 어디? 모르고 내지 못할까 왕비는 여기 안 계시오 그만해 거기에 있는 것을 들어 여기다 왕비다 이 중에 필경 여우가 숨어 있으렸다 누가 왕비냐? 바로 대하자! 황후폐하는 여기 아니 계시오. 아니 계신다? 마마는 어디 계시오니까? 마마는 아니대오. 네 이놈들, 이 불안당 같은 놈들, 얘가 어디라고 감히 범접하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 것. 요시 알았대. 요가 여기 있다. 마마는 아니 됐다. 아니대요. 이분은 마마가 아니고 잘못 알았어. 안 돼요. 아니 됐다 이놈들.
예, 그럴 것이옵니다, 마마. 폐하, 폐하, 공음천하에 이런 법은 없사옵니다. 서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왕실을 유린하는 법은 없사옵니다. 500년 종사에 어찌 기어이 이런 날을 보게 된단 말입니까? 폐하, 짐의 이 손으로, 이 두 손으로 실로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단 말이오이까?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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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통하고 절통하옵니다. 왕후의 시신은 오코루 옆 숲을 속에서 불태워졌다. 여우 사냥이란 암호로 통했던 왕후 시해는 그렇게 끝났다. 미우라는 그날 오후 3시 각국 외교관들의 모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이 사건을 대원군과 훈련대의 소행으로 돌렸다. 그러나 입궐 시간이 늦은 탓에 일본인의 행장을 목격한 눈들이 많았다. 특히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외국 외교관들의 역할이 컸다. 알렌과 힐려의 보고서에는 대원군이 당시 일본의 감시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밝혀내고 그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명백하게 단언한다. 일본 관련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10월 17일 재빨리 관련자 47명을 전원 소환, 재판에 붙인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대원군과 왕후에게 돌리면서 전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해버렸고 명치천왕은 시종 우메다를 미우라에게 보내 노고를 치하하게까지 했다. 명성왕후의 장례는 그로부터 2년 뒤에야 비로소 치러질 수 있었다. 시신도 없이 타다 남은 재와 귓뼈 한 조각으로 치러진 장례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보다 거적적인 반일운동을 낳는 모태가 된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대원군은 미우라가 본국에 급거 소환되자 스스로 궁궐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년 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파란만장했던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일생은 저물어가는 조선 왕조의 운명과도 같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일본에게 대항했지만 한 사람은 살해됐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살해의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일본에게 철저하게 이용됐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대륙 침략주의는 그 두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조선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치욕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일제식민지 35년을 거쳐오는 동안 명성황후는 단지 사리사욕만을 채운 악독한 여인상으로, 대원군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추악한 노인상으로 새겨놓고 만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사를 관여함에 실정이 있었음은 인정하오. 허나 열강들의 무력 위협 앞에 약소국의 운명이란 외세를 빌어 외세를 견제함으로써 그 균형 사이에서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니 나는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했음이니라. 그럼에도 후세의 비방은 하늘을 찔러 나의 넋은 아직도 경복궁 처마 위를 흐느끼며 돌고 있음이니라. 나 역시 시대의 변화와 국제관계의 어두웠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느니라. 하나, 그것은 터지는 방죽을 맨손으로 막으려 했음이니 그 시대의 경랑은 어느 한 사람의 꿋꿋한 의지로만 부지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결국은 망국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로 남았으니 통탄하고 통탄할지다. 오늘날 한 국가의 운명은 흔히 그 내재적 역량과 외압과의 역학관계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열강들에게 분할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외압의 파고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적 총 역량의 크기보다도 외압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망국의 책임을 한두 사람에게 정치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명성황후와 대원군, 이 두 사람은 그 자신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가파른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주재했던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